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2달 자음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내일의 날을 응원합니다. 책을 읽고 함께 모이셨는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께 아주 멋진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곡이죠. 네, 이 영상 속 주인공은 바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점령한 지 벌써 2년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계실 텐데 전 세계 사람들이 참 우울하고 무기력한 또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진 속 나와 있는 이곳은 미국의 한 지역 대학교 체육관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첼로를 연주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바로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입니다. 요요마가 이런 허름한 곳에 관객도 없는 곳에서 누가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누구도 이분에게 공연비를 드리진 않지만 이런 연주를 한 이유는 바로 과학자들과 의료진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백신을 개발한 것처럼 또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진료해 주는 것처럼 음악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음악가로서 다해야 될 책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고민 끝에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또 격려를 할 수 있는 음악 연주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Songs of Comfort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주 위로가 되었던 본인에게 위로가 되줬던 음악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잠시나마 휴식과 기쁨을 선물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 세계 많은 음악가들과 함께 협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음악은 그중에 Over the Rainbow라고 하는 희망을 선물하는 노래였습니다. 이런 영상을 아주 많이 제작하셨는데요. 또 그런 무대도 많이 만드셨고요. 이런 기획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시기에 내가 음악가로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또 나는 어떤 역할을 다해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셨기 때문일 것이고 또 이 순간 자신이 사랑하는 음악이 누구에게 가닿으면 가장 큰 힘이 될까를 고민한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오늘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곳에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가닿으면 가장 행복한 누군가가 있을까? 그 누군가에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또 그런 순간을 나에게 선물한다면 나는 또 어떤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어떤 이야기를 충분히 들려주는 분의 책을 읽고 왔으니까요. 삶의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읽고 오신 책의 저자는 리사 콩던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예술가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재기발랄한 그런 분인데요. 이분의 육성으로 이분을 먼저 만나보실까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Even though I knew I was going to be broke for a while and, that nobody knew who I was, that this was going to be really hard, I had to do this thing. Wilfredo, say hello! In school, I actually thought of myself as being a really crappy artist. I was a liberal arts major, and I had zero idea what I wanted to do with the rest of my life. Got some random jobs and then eventually was like, I need a real job. So I went back to school to become a teacher. I sort of found my way into this school change, social justice work. While I was doing that work, which I really loved and felt really passionately about, I also felt like there was part of me that was sort of lacking something. But it wasn't like, I want to be an artist. I was like, I just want to do creative things. And so I was kind of exploring a bunch of different things, not with the intention to sort of go do something with my life professionally, but just to sort of feed that part of me that felt like it was missing something. I started sharing images of the stuff I was making, again, with zero intention of having a professional career. It was more like, hey, look what I made today. Now, as an artist, I get to use my art to talk about stuff that matters to me. Not just education, but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and truth and all the things that are important in the world right now. And so that feels also like a way that I can use my work to give back. At the end of the day, even the days when I'm not making very much art because I'm working on all those other things are still way better than, to me, sitting in an office at a desk. My name is Lisa Congdon and I am a fine artist, illustrator, and author.
뭐 사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삶의 태도를 선택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뽑아봤는데요. 살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이 올지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어떻게 맞설지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건가. 마치 방금 보셨던 요요마처럼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내가 공연을 못해서 돈을 못 벌어서 아쉬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괜찮습니까? 정말 이제 뭐 공연을 많이 다니시면서 명성을 얻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위안과 또 편안함을 선물할 수 있다니 와 진짜 내가 이 첼로를 연주한 보람이 있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나 역시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 때 훨씬 우리의 어떤 삶은 행복하고 또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 행복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죠? 제가 한 권의 책을 더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책은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책 제목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분석한 책입니다. 이 책의 처음에 서문에 여는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80년대 이후에 이 전 세계 전체에서 행복에 관한 연구들이 정말 많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쟁도 끝났고요. 산업도 발전했고 사실 살기 좋은 이제 좀 편안한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회로 돌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이제 것들이 쏟아져 나왔죠. 언론, 기업, 유명인들의 어떤 강의 또는 출판물 이 모든 것이 행복에 대한 관심으로 쏟아졌어요. 그것이 하나의 산업이 될 만큼이었고요. 그래서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의 지름길은 지금 행복하고 또 행복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전 세계 메가 베스트셀러 히트를 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런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점점 더 불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일본, 한국, 미국, 프랑스 이런 선진국들 잘 사는 나라들과 아프리카와 혹은 남미 지역에 가난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 그 둘 중에서 자살률을 비교하면 어느 나라가 훨씬 더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신가요? 채팅으로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언제 어떻게 질병에 걸릴지도 모르며 간단한 질병에 걸려도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훨씬 우울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강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듯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훨씬 우울증이나 자살률의 그 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자살률의 그 훨씬 높은 자살률을 기록을 하죠.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대강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먹고 살기에 편안해지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돈을 쓸 만큼 돈과 시간을 쓸 만큼 우리는 여유로워졌는데 왜 행복을 쫓으면 쫓을수록 불행해지는 것일까에 대한 연구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해보겠습니다. 윌 듀런트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분인데요.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한 남자가 찾아와서 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왜 계속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질문을 받은 윌 듀런트는 답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책까지 쓰게 됩니다. 그 남자는 아주 번듯한 옷을 입고 있었고요.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지금 자살을 할 건데 당신이 나에게 살아갈 이유를 설명한다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유를 들 수 있을까요? 윌 듀런트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자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을 열심히 하면 삶에 의욕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저는 일자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맛있는 걸 한번 드셔보시죠. 그러면 삶의 의욕이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런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 이걸 먹기 위해 살아야지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요. 먹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뭐 저녁도 먹었고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사람은 직장도 있고 돈도 어느 정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먹고 살 만큼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번듯한 옷도 입고 있고요. 모자란 게 없어 보여요. 끝끝내 이 사람을 설득하는데 실패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자살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눈앞에서 자살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아마도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죠. 거기에 대한 질문에 천착한 윌 듀런트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 아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과학자부터 또 연예인까지 이 유명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인생의 의미 혹은 살아야 할 가치,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신 답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편지였죠. 거기에 아주 많은 답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주 시니컬한 답변도 있었고요. 내가 그걸 왜 지금 답을 해야 해요? 뭐 이런 어떤 답변도 있었지만 아주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한 편지글도 있었죠. 거기에 이 모든 편지를 받아든 윌 듀런트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지금 당장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쫓을수록 불행해지는 이유는 사실 오래된 철학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처음 보시겠습니다만 이 단어 여기 지금 영어로 보이시나요? 그리스어로 행복을 뜻하는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의 단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에우는 좋은, 다이몬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행복해지는 것은 좋은 영혼을 가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인간 고유의 선한 본성을 발휘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선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잘 갈고 닦아서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워야 하고요. 그런 이상적인 시민을, 아주 선한 본성을 실현한 시민을 길러내는 곳이 바로 학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외부의 쾌락과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끝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가 안다라고 하는 것과 행동은 절대로 떼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몸과 영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한다는 것, 어떤 옳은 것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옳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은 지금 삶과 행동이 연결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자유로운지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실천하기까지가 참 어렵습니다. 무엇이 도덕적이고 무엇이 윤리적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뭐 이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양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선한 본성을 발휘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에릭 에릭슨이 설명한 바 인간은 살아가면서 언제나 모든 순간 시기마다 다른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아 발달론이라고 해서 총 8개의 단계적 심리의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단계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영아기에 이제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가장 먼저 쌓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는 바로 신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를 잘 안아주고 먹을 걸 제때 주고 똥기저귀를 제때 갈아주면 이 아이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가 되겠죠. 신뢰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보듬음을 못 받은 아이, 그런 케어를 못 받은 아이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아이가 성장하게 되었을 때 겪는 것은 바로 자율적인 아이가 될 것인가 혹은 굉장히 눈치 보는 아이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 혹시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은 주변의 상황을 그냥 눈치 본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어떤 느낌, 분위기, 어떤 지금 그 감정 이런 상태를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고 아이가 불안해한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자,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아에 머물러 있던 것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때가 바로 이 청소년기인데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안에 있는 내재적인 것도 있지만 외부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가와 같은 것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정체성을 형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인간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할 때 어떤 혼란이 발생하느냐? 바로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역할에 대해서 혼란이 온다는 거죠. 자, 그런 혼돈을 겪게 되면 그 다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삶이. 예, 살면서 고립감,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것,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쓸모없고 이렇게 뒷방 늙은이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어떤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리사 콩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사실 그분은 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나이로 보자면.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였냐? 바로 내가 이제는 나의 능력으로, 내가 그리는 능력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바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침체가 아니라 오히려 성장과 이제는 내가 할 수 있게 되었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침체의 시기를 걸쳐서 이제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절망인 거예요. 죽을 때 어떻게 죽겠습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이렇게 하면 죽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얘기하다니. 너무 슬프잖아요. 이미 다 살았는데, 이미 돌이킬 수도 없는데,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데, 이번 생은 너무, 너무 처참했어. 너무 싫어. 그냥 죽는 어떤 것을 기다려야 되는 너무 슬픈 어떤 죽음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한 사람의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친밀감을 쌓아가게 되고요.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아주 잘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생산성 있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리사 공동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년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행복합니다. 자, 이것이 행복입니다. 무엇? 자아가 통합됩니다. 이 자아 통합이란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것과 세상이 원하는 것이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했을 뿐인데 모두가 존경하고 박수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을 하고 싶잖아요. 내 자아는 너무 게임을 하고 싶어요. 근데 눈치 보죠. 부모님의 눈치, 학교 선생님의 눈치 이런 걸 본다고요. 그건 자아가 통합이 안 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하는 의무가 통합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완전히 통합된 상태가 되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의 말년은 죽을 때 어떻게 된다? 멋진 삶이었어. 와, 진짜 최고였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정말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이번 생은 정말 최고였다. 다시 한번 살고 싶다. 이런 어떤 느낌을 주는 삶. 그런 어떤 단계도 물론 여러분 이게 일직선으로 가지는 않겠죠.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도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어떤 불안한 상태에서 또 극복해서 다른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시기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한 단계 나아간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할 때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고 싶은 내가 부족한 것, 내가 모자란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내가 지금 채워 나갈 수 있는 것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부족한 점을 메우고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해야 하는 질문이라고 에릭 에리스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 혹시 하고 계신가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나는 적어도 예를 들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은 되고 싶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나는 적어도 나의 어떤 계획에만 눈멀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진 않고 싶다. 그런 사람도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나는 나의 어떤 자유와 행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진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자아 성찰의 과정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마주하는 나를 만나게 되고 그런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이겠죠.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행복에 대한 아주 다른 어떤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칸트에 최근에 빠져 있습니다. 칸트의 생각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는 계기를 만나게 됐어요. 자, 그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걸어다니는 시계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원칙 안에서 삽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이 7시 26분인데요. 자, 7시 26분에 칸트가 지나갔다고 하면 칸트가 갑자기 우리 앞을 지금 뭐 준방에 딱 들어왔다고 하면 오후 7시 26분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시간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의무를 다하는 삶이 유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이고 옳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이 말하는 의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옳은 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의무입니다. 인간은 어떤 능력이 그런 이성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끝없이 생각하면 제대로 생각하면 반드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이고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인간마다 근데 다 다른 재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학적인 어떤 수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의 신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날 수도 있어요. 각자가 가진 능력이 다 다를 텐데 그 재능을 찾아서 연마하는 것이 이 사람이 다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쓸모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그 재능을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없대요. 아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안주하면서 그 도리를 다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도리를 다하지 않게 될 때 칸트는 부도덕, 그러니까 부조리함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악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죠.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최근에 이 생각에 격하게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이 칸트의 어떤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굿윌 헌팅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요. 여러분 혹시 영화를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 영화에 나오는 3명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윌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천재입니다. 뭐 배운 적이 없지만 전 세계에서 단 몇 명만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그런 천재입니다. 자, 이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는 자기의 재능을 갈고 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받은 아주 폭력의 그 크기가 너무 세서 아주 삐뚤게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입니다. 모든 것을 삐뚤게 보고 그래서 본인의 재능을 갈고 닦기는커녕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뭐 하루하루 막노동이나 하면서 사는데 근데 본인은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막 이유도 만들어내고요. 저는 거기에 사는데요. 이런 어떤 변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예요. 이 아이가 지금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 수학 문제를 푸는 곳은 미국에서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공대의 한 복도입니다. 학교 학생이라서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의 청소부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의 총명함을 다 발휘하지 않고 있는 거죠. 청소부나 청소 일이나 하면서. 물론 청소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본인의 재능과는 맞지 않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윌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칸트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칸트는 바로 친구인 척키인데요. 이 척키는 윌에게는 가족과 다름없는 친구입니다. 늘 이제 윌을 챙겨주고 윌이 집에서 그 학교까지 가는데 너무 멀기 때문에 차로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런 아주 좋은 친구예요. 둘도 없는 친구죠. 그런데 이 척키의 꿈은 무엇이냐? 바로 윌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기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자기 곁을 떠나는 게 이 윌의 척키의 꿈입니다. 왜냐하면 척키가 보기에 윌은 너무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와 이렇게 머리도 별로 안 좋고 돈도 별로 없어서 막노동을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막노동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나는 그 삶에 너무 만족해요. 나는 그렇게 일하는 것이 너무 노동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해서 좋지만 윌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윌이 자기 재능을 갈고 닦고 연마하고 자기 재능을 아주 잘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윌에게 이게 다그칩니다.
너는 지금 여기서 이럴 게가 아니야. 네가 잘하는 거 찾아가. 제발 나를 떠나.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는 첫 번째 칸트이죠. 두 번째 칸트는 바로 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윌을 상담해 주는 선생님인데요. 이 숀 교수는 윌이 번지르르게 하는 말들을 다 집어치우고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들여다봐라. 너는 정말 원하는 게 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윌이 굳이 아주 멀리 떨어진 이 공대에서 와서까지 청소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짜 청소라고 하는 일이 고귀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무 때나 집 근처에서 청소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굳이 이렇게 멀리까지 공대까지 와서 청소를 하는 건 네가 좋아하는 수학을 문제를 풀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결국에 네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는 것은 정말 그건 삶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는 그 두 번째 칸트이죠. 자, 윌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칸트들의 닥달에 힘입어서 마지막에는 스포를 좀 하자면 중요한 게 그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스포를 하자면 자기의 적성을 찾아 떠납니다. 자, 칸트는 자기 안에 모든 능력을 반드시 키워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능력은 유용하고 모든 가능한 목적을 위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요리를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어떤 창작을 잘하는 사람은 창작에 정말 연마해서 이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능력, 글치를 다 발휘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우리 혜택 많이 받잖아요.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라던가 손흥민 선수라던가 혹은 어떤 예술가, 아까 요요마 선생님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자기의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갈고 닦아서 연마해서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엄청난 감동이 있죠. 엄청난 환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겐 그런 크고 작은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발휘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그 능력을 썩히는 바람에 나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칸트에게 중요한 질문은 무슨 일을 해야 행복해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느냐? 어떻게 해야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고 최선의 기여를 다할 수 있는지가 행복과 연결된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삶과 사실 비슷합니다.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죠? 좋은 영혼을, 좋은 선한 본성을 칼고 닦는 것이 결국 행복에 닿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행복을 추구할수록 불행해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처럼 자기의 어떤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내가 숨기고 싶지만 나의 엄청난 능력이 빛을 내서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그러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중학교 때 제가 천재가 아닌 것을 깨닫고 굉장히 슬펐습니다. 나는 왜 천재가 아닌가? 라면서 막 그때 헉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갑자기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되게 감정적으로 힘들더라고요. 나는 뭔가 이렇게 뛰어난 게 없어서 너무 슬프다. 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슬픔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의무를 다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삶에. 나의 어떤 내가 주어진 능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는 삶이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전에 우리 바틀비라고 하는 책을 12달 작은 강의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참여하신 분은 기억이 나실 텐데요. 짧게만 이야기하면 이 바틀비의 부제는 월스트리트의 한 필경사 이야기라고 하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전 세계 금융의 중심에서 필경사,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쓰는 그런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바틀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틀비는 정말 이제 뭐 사실은 기계처럼 일해야 되는 사람이죠. 남의 문서를 베끼기만 하는 무의미하고 뭔가 생각하거나 사유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삶이에요. 그저 그대로 베껴 쓰는 일만 반복적으로 하는 존재죠. 그래서 이 소설은 그런 반복적인 일을 기계처럼 해야만 하는 자본주의의 문제를 제기하는 소설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자, 이 바틀비가 독특한 이유는 뭐냐면 이 바틀비는 어떤 질문을 하거든요. 이런 또 반복적인 업무 속에서 이 바틀비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죠? 나의 능력을 뭐 아주 잘 베끼는 혹은 글씨를 아주 잘 쓰는 그런 능력이 자기가 발견할 수 있는 의미일까요? 그래서 의미를 발견하기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런 매일 다 해야 되는 선한 본성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이 베끼는 일에서.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내 삶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참 힘듭니다.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학교, 집, 학원, 학교, 집, 학원 할 때 아무리 내가 이것을 미래를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앞으로의 능력치를 향상하기 위한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힘들잖아요. 늘 반복되는 그 삶이 계속되면 뭔가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그 어떤 힘든 어떤 감정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걸 떨어낼 수 있는 스트레스를 푸는 어떤 선택들을 합니다. 어떻게? 쇼핑을 하거나, 네, PC방을 가거나, 노래방을 가거나, 영화관을 가거나, 혹은 좀 좋은 카페나 여행지에 가서 이런 스트레스를 풀고, 아니면 맛있는 걸 먹거나, 이제 그런 선택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왔을 때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 되면 그런 경험 혹시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굉장히 그랬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하고 싶은 것의 리스트가 한 100개쯤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적습니다. 1번 시험 끝나면 뭐 하러 가기, 2번 뭐 하러 가기 막 적어놔요. 막 적어놓고 이거 시험 끝나면 해야지 하면서 막 신나게 해요. 그런데 시험이 딱 끝나면 한 1번, 2번 정도는 해요. 근데 3번부터는 안 하는, 까먹습니다. 이 리스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 또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시작되죠. 오히려 간극이 커져요. 내가 신나게 노래방에서 놀고 왔지만 또다시 이 시험에 굴레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간극이 너무 커서 더 무기력해지고 더 우울해집니다. 더 견뎌야 되는, 악착같이 이 악물고 견뎌야 되는 어떤 일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무기력은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틀비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바로 이런 선택을 합니다. 이 바틀비적 태도는 밑에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은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런 어떤 말이거든요. 근데 바틀비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다르거든요. 저는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냥 부정적인 태도라고 한다면 저는요 안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태도로 이 어떤 사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바틀비는 뭘 하는 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을 긍정하는 선택. 저는 그걸 안 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죠. 해보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을 해보는 거죠. 바틀비에게 주어진 일은 무한 반복, 기계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안 하는 선택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계의 부품처럼 소비되고 소모되는 것을 안 하는 것을 선택해보겠다. 라는 것으로 이 사람은 의미를 찾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틀비적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틀비적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안에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내가 처하는 현실이 반복되는 현실이긴 하지만 내가 어떤 것을 안 하는 선택을 한번 해보는 것. 내가 혹은 시험 기간 끝나고 나서 막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의 어떤 삶을 안 선택해보는 것.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경쟁 구도에서 너무 휘말리지 않는 선택을 한번 해보는 것. 친구들하고 어떤 상황에서 눈치 보지 않는 것을 선택해보는 시도를 해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시스템은 너무 견고하고 무너뜨리기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어떤 선택을 해보는 어떤 것이 바로 바틀비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칸트의 어떤 이론을 굉장히 저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인간이 정말 생각했다면 이런 어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초래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컨대 기후위기 문제나 플라스틱 문제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학벌 문제, 대학 입시 문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 정말 인간이 이런 결과가 이런 어떤 문제적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칸트 얘기는 여기서 접어두고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선생님이 정리를 아마 해주실 겁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이시고요. 인디고 서원 팀이 직접 가서 만나뵌 아주 훌륭한 사회학자십니다. 이분이 연구하신 것은 소비 사회에 대한 연구인데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뭔가 근원적인 삶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소비하는 형태로 풀려고 하는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는 끝없이 이어지는 반복의 굴레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신 분인데 저희가 이분께 그러면 그런 소비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선생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그러면 야, 행복의 반대말이 뭘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당연히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라고 저희가 답을 했죠.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라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얘기가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수록 불행해진 이유는 바로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두지 않았던 거죠. 예컨대 이가 너무 아파요. 여러분 충치가 생겼어요. 이 충치 때문에 뭘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알레니를 치료하면 너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치과를 갔어요. 치료를 했어요. 행복하겠죠. 너무 좋아요. 근데 그 행복은 며칠 갈까요? 한 2일, 3일? 그죠? 여러분 그게 평생 가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아닐까요? 내가 9살 때 이 충치 치료한 게 너무 행복해서 나는 지금까지 행복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즐거움입니다. 쾌락이죠. 아주 잠깐의 쾌락이에요.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아주 잠깐 느껴지는 그 쾌락이라는 감정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큰 의미를 추구할 때 이 뽑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난 이 일을 뽑아서 내가 건강하게 음식을 먹어서 내가 몸이 건강해지면 진짜 삶이 좋을 거야. 건강한 이는 정말 중요하구나. 건강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어떤 삶의 의미가 이 건강에 있을 때는 충치를 치료하는 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충치가 안 생기게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를 추구할 때 나의 삶은 충치 없는 삶이 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의미를 추구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의 삶은 행복을 추구할수록 더더더 불행해졌느냐? 제대로 된 의미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의미 없는 것을 계속 쫓았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하면 잠깐은 행복하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물론 프로게이머 같은 분들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직업으로서 어떤 의미를 두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표현을 하는 방식이고 자기의 어떤 삶을 능력을 발휘하는 방식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상 그 의미라는 것은 그냥 즐거움밖에 없잖아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의미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감정일 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행복의 과정에 좀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즐거움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방어 선생님과 나눈 이야기를 제가 영상으로 찍어온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조금 더 이 바우만 선생님의 아주 깊은 언어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 영상을 아주 자세하게 좀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Hey. Good to see you again. Okay, let's go. You have the bottle? Yes, yes, Okay, I have. please. Oh, boy. Yeah. I really want to hug you. All right, okay. What I am doing, I got your question. Oh yeah. So I am yes, writing okay. my answer. I started Wow. this morning Oh okay. towards the common good. Yeah. This is started, and this is my answer. Okay. And then consumerism and ethics, and this is my Oh my answer. god. And then the question of who, this is my answer, not finished yet. Okay. Yeah. Okay. And then I will write it down. Okay. And there will be no problem for you, and that's very important for me. Perfect. And I very much hope that I will finish it. How urgent it is? Not that urgent. Well, I will finish it next week. It's okay? Perfect. Looks good. That'll be okay. Right. Yeah. There was a chapter called We, the Artist of Life, which is very impressive for me to read. But
people in this time don't really have an ability to make things. They just consume things to make them happy. But this word art, which came from Greek word the techne, which means producing things. Yeah. But then which capability could make us to construct this thing called happy life or the art of life. Well,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say that pursuit of happiness is eternal. In every society, that's what moves people. They want everybody prefers to be happy than to be unhappy. And that's quite natural. I have nothing against it. The only problem is that to know what does it involve, this pursuit of happiness. One illusion I already mentioned, the idea that you can create a continuously happy life, which is out of the question. There is no possibility of doing it. And the other illusion is that difficulty in life, challenge, difficult to confront, difficult to resolve, and happiness, they are on two different sides of the front line. They are fighting each other. That's not true. That's also illusion because in fact they belong to the same family. They belong to life. They belong to life, and life gives you times of happiness precisely because it has difficulties. If we didn't have difficulty, if you never suffered, if you never experienced something outrageous, something off-putting, something very unpleasant, uncomfortable, if you didn't live through discomfort, you will never know what comfort means. If you never had an unhappiness, you would never know what happiness means. That's the problem. These are all undetachable aspects of being alive. The only recipe to avoid unhappiness is to commit suicide. Then, of course, you lose happiness as well. But at least you can be absolutely certain that there will be no unhappiness in front of you. I am quite serious, I'm not joking, really. That's the only real, genuine recipe against unhappiness. Otherwise, if you decided to stay alive, you must be prepared that there will be difficulties. And overcoming the difficulties is precisely the recipe for happiness. There is a Polish proverb that says, guest comes to the house as if God came to the house. You know the Nepal? Nepal's customs too. Yeah. The same. Same. Children, that was children. 2 boys, 4. 2 boys and 2 girls. Wow. So the 4th generation. Wow. Are they I here lived too long. are they in I UK? really But I finished making children when I was 30.
살아있는 자의 의무, 네, 살아있는 자의 의무는 희망하는 것. 더 나은 삶을 희망하는 것. 우리 지금부터 바우만 선생님께서는 좋은 사회란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 그러니까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소명이란 자기 안에 강한 기쁨과 세상에 강한 갈망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아 통합,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했을 때 정말 아름다운 일이 되는 어떤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장면도 커피 나무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커피를 재배해서 정말 뭐 1년을 살아가는 사람,農부들이 정말 소중한 묘목들을 이렇게 좀 잘 안 피어난 농장들에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이죠. 사실 그런 어떤 내 것을 내어줌으로써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것을 내어줌으로써 훨씬 더 큰 생명을 구하는 일 또는 어떤 삶을 나누는 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리적 삶의 의미, 그러니까 윤리적 삶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를 찾는 것은 인간의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를 다하지 않을 때,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점. 여러분 제가 칸트로 설명한 부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그러면 어떻게 의미를 찾아야 될까요? 아주 멋진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1962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했습니다. 이 나사에서는 달에 인간을 보내는 연구를 하고 있을 당시였죠. 그러니까 달 착륙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난 청소부에게 존 F 케네디가 물었어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청소하고 있지 뭐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이 청소부는 인간의 달 착륙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사에서 청소를 한다는 건 실제로 달 착륙을 돕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청소부는 본인의 일이 굉장히 고귀하고 존엄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은 그냥 더러운 거 치우는 일이고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고 저 잘난 사람들은 머리 좋아서 저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하잘 것 없어서 이렇게 있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그렇게 여겨졌겠죠.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을 필요가 있고 그런데 단순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어디까지 가닿으며 나의 영향력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란 존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어진 일이 나에게 지금 주어진 세상에서 주어진 일이 옳지 않을 때 바틀비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역시도 인간의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토요일 저녁 시간에 이곳에 와서 사실 그렇잖아요. 예능 프로그램 볼 수도 있고 뭐 그냥 누워서 게임할 수도 있고 여러분 쉴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도 누군가 물어볼 수 있겠죠. 도대체 토요일 저녁에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정의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자 이렇게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실제로 사실이고요. 우리가 그런 의미와 목표를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것은 좀 다른 어떤 선택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주 고귀한 어떤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너무너무 환영하고 또 감사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느낀 바가 조금씩 차곡차곡 쌓여갈 때 우리의 삶은 사실 모르잖아요. 무엇이 의미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죠? 내가 의미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의미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좀 잘못된 가치일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에릭 에리슨이 얘기했듯이 끝없이 우리는 내가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마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삶이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얻으면 그래 이때부터는 뭐 이렇게 쑥쑥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매 순간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참 피곤한 삶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서 더 즐거운 삶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어떤 행복하고 즐거운 삶들을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고민이 되는 부분들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늘 인디고 서원과 정세청세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까처럼 친구 관계가 너무 힘들어라고 했을 때 저 이런 거 좀 팁 좀 주십시오. 뭐 어떠 없습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제안도 하시고 아무리 뭘 먹었는 맛있는 걸 먹었는데도 이게 행복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봐 주시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이런저런 것들도 우리 고민도 한번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2번의 12달 자원가기가 남았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 기다리고 설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거 꼭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다음 달 공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달은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건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마 연말에 어른들 만나면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나요? 뭐가 되고 싶니 너? 이런 질문. 네. 너 꿈이 뭐니?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뭐가 되고 싶냐는 어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 책으로 직업에 대한 탐구입니다. 네, 여러분 아주 정말 구체적인 직업에 대한 탐구인데 무엇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직업에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가라고 하는 어떤 인간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연결해보는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삶이라는 직업을 위한 모험 시간에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요. 잊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 네, 여러분 다른 친구들에게도 꼭꼭 안내를 해서 한 명씩 손잡고 오면서 우리 나중에는 그게 50명, 100명이 되는 그런 재밌는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녁 시간 이렇게 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반가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서 좋은 이야기 더 깊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